바이든이 사우디 갈 수도 있다라고. 바이든이 사우디 갈 수 있다. 모하메드 빈 살만이 뭐라고? 못 잘 들은 척하는. 못 들은 척하는. 뭐라고 찐따가 말하는 거야. 잘 들리는데. 이 기회에 나- 자신의 몸값을 좀 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 나 왕따 시킨다고 하지 않았니? 아니? 너 나랑 친해? 왜 갑자기 왜 그래? 푸틴의 판단력이 정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이상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세컨드 베스트 옵션은 뭐냐? 전 세계를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서영 기자 시간 괜찮으시죠? 한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영 기자 부른 김에 알고 있는 거 쪽쪽 다 빨아먹고 보내자. 흡성대법으로 다 빨아먹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쓴 기사, 오늘 나가서 지금 기억나는 게 많을 거야. 뭔 내용이냐? 푸틴 왜 이렇게 느긋하냐? 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기지 못하는 러시아가 자신감이 넘치는 경제적 이유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왜 푸틴이 여유가 넘치는가? 이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자, 그래서 KBS 유튜브에 오홍포로님께서 이게 푸틴의 빅픽처? 실화냐? 모골이 송연해지네요. 우리는 러시아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국제 경제 제재로 힘들다는 얘기만 듣고 사는데 금융, 유가, 곡물가 요동치고 사실 이게 해결 키가 푸틴한테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렇게 푸틴이 자신만만해 보이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뉴욕타임스가 6월 5일 날 기사를 하나 썼어요. 며칠 전이네요. 네, 6월 3일 날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바이든이 사우디 갈 수도 있다라고. 바이든이 사우디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카슈크지, 언론인 카슈크지 암살 사건에 맞아. 여기에 그 실권자 MBS 모하메드 빈 살만 MBS가 관여돼 있다.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앞으로 너네한테 무기도 안 팔아. 그리고 너 왕따 만들 거야라고 2019년에 말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공식 석상에서 왕따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나라한테 지금 이번에 중동 순방하면 뭐 갈 수도 있어. 뭐 꼭 간다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는 중동을 중요하게 생각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국가, 그 민주적 질서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했던 바이든이 원칙이 있었죠. 만나러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기름이 정말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요. 저 선거 잃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너무 높아요. 이거 해결하려면 여튼 러시아의 영향력을 대체할 만한 증산이 있어야 되는데 오펙이라는 카르텔 기구, 국제적인 카르텔 기구, 여기 사우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사우디 기름을 안 쓴 거예요, 미국은? 썼죠. 사우디 기름을 안 썼다는 게 아니고 국제 유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은 사실은 기름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죠. 그렇죠. 셰일가스도 있고 기름도 나오고. 미국은 가능한데, 근데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 유가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시장 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펙이 정하니까 어느 정도 그 수입도 하고. 근데 오펙이라는 기구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증산과 감산 합의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우크라이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증산 좀 해줘 했을 때 증산해주는 게 기름을 더 많이 뽑아서 유가를 좀 내려줘. 뽑을 수 있거든요. 생산량 늘리면 되거든요. 뽑을 수 있어서 약간 내려가게 할 수 있는데, 모하메드 빈 살만이 뭐라고? 못 들은 척하는. 못 들은 척하는. 뭐라고 찐따가 말하는 거야. 잘 들리는데. 이 기회에 자신의 몸값을 좀 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 나 왕따 시킨다고 하지 않았니? 아니? 너 나랑 친해? 왜 갑자기 왜 그래? 나 사실은 중국한테 우리 기름 위안화로 살 수 있게 해주려고. 이런 얘기까지. 그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은 달러로 사요. 중동 기름은 달러로 사요. 근데 이걸 페트로 달러 체제라고 하는데, 사우디가 자꾸 흘리는 겁니다. 나 중국한테 중국이 워낙 원하니까 위안화로 좀 살 수 있게 해줄까 생각하고 있어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미국 입장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달러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러네요. 달러가 센 이유는 전 세계가 기름을 사야 되고 기름을 살 때는 달러로밖에 못 사기 때문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 체제를 흔들려고 하니까 안 그래도 거슬리는데 지금 증산도 안 한다 그래.
지금 우리 죽겠는데 지금 선거 죽겠는데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든 낮춰야 되는데 근데 증산도 안 한다 그래. 그러면 러시아가 보기엔 그렇죠. 너네는 지금도 좀 어려울 텐데 너네 기름 겨울에 많이 쓰지? 그럼 당장 가을부터 너네 압력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속만 해도 전쟁을 지속하기만 해도 우리가 이기지 않아도 러시아가 이기지 않고 이 상황 유지만 하면서 조금씩 이기기만 해도 너네는 가을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지. 겨울 되면 끝장나겠지. 이런 생각을 기름을 하고 훨씬 많이 쓰겠네요 겨울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Winter is coming. 똑같은 말로 지금 러시아는 지금 Autumn is coming인 겁니다. 윈터까지 갈 필요도 없다. 가을 정도만 되면 너네 바로 반응 올 거야. 너네 죽어날 거 지금도 죽어나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의 물가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됨으로써 미국의 물가가 계속 유럽. 올라갈 것이 미국 유럽이 올라갈 것이고 미국은 좀 있으면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대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을 수밖에 없고 마음대로 해. 근데 선거를 늦출 수 없잖아요. 선거를 미룰 수 없지. 바이든은 가을 전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 러시아는 가을에 한번 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물가의 차원에서만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봉쇄 그리고 세계 러시아 제재 이 세 개가 합쳐져서 물가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만 버티면 서방에서 입질이 올 거야. 이 워싱턴 포스트 기사의 제목이 이거예요. 푸틴은 이 소모전에서 서방이 먼저 눈을 깜빡거릴 거라고 생각한다. 눈을 깜빡거린다는 게 눈싸움 하는 거예요. 눈싸움 할 때 지는 건 눈을 깜빡거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근데 서방은 가을이 오면 눈을 깜빡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만 하고 우크라이나의 정당성을 옹호만 하던 입장이 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땅 따먹기만 조금씩 해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즈음에서 미국 외신들, 미국 여러 가지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이코노미스트지 이런 것들 보면 특집 기사에서 그런 그 분위기가 관측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서방의 경제가 지금 작살나고 있는 상황.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랑 호주가 지금 작살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양호한 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지금 자급자족이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바스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우리는 그냥 지도상의 어떤 땅으로 이쪽 동쪽 땅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공업 중심이에요. 그 도네츠크, 루안스크 여기가 광물 많이 나고 광산이 있고 굉장히 공업 중심이고 여기가 그 공업에서 아주 핵심적인 지역인데 이 지역을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일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지역을 지금 점령을 했고 그리고 농산물 역시 이쪽이 주요 농업의 중심이고 하긴 뭐 우크라이나는 전 국토가 농업 국토긴 하지만 여튼 여기가 농업 중심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오데사 같은 수출항이 지금 묶여 있어요. 마리우폴은 아예 그냥 러시아한테 넘어갔고 오데사는 묶여 있고 그래서 지금 수출도 못해. 그러니까 농업 국가인데 농업 수출 국가인데 농업이 안 돼 수출이 안 돼. 그리고 그나마 있던 공업 지역은 러시아 손에 떨어졌어. 우크라이나는 지금 서방에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그 여기 영양분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지금 바로 무너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매달 50억 달러, 6조 원 정도 러시아로 그 우크라이나로 지금 서방에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월 정부 운영 비용, 전쟁 비용, 기타 비용으로 매월 6조. 이 지원이 끊기면 우크라이나는 두 손 두 발 들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자급자족을 할 수 없고 이게 두 번째 이유인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그래 너네 서방이 그렇게 정당하면은 전 세계 똘똘 뭉쳐서 나를 한번 왕따 시켜봐. 우리 석유 사지 말고 우리 뭐 물건 사지 말고 한번 그래봐. 안 그런 거예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사네. 인도는 거기에 동참 안 하.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다는 애매한 거예요. 인도는 사실은 중동 원유를 쓰는 나라고 러시아산을 가져오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러시아 저기 북해 쪽에서 배로 이렇게 쭉 갖고 와서 이렇게 지중해 지나서
여기 굳이? 네, 그렇게 운하 지나서 그렇게 인도로 와야 되니까 이게 그렇게 수지 타산이 맞는 건 아닌데 워낙에 러시아 기름이 싸니까 러시아 가서 싸게 준다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사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러시아한테 지금 뭐 산다는 생각할 수 있나요? 안 큰일 큰일 나지.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자유로운 나라들은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인도는 전통적인 중립 외교 하는 데고 사실은 또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들 우리나라는 먹고 살만 하잖아. 그쵸. 가격이 높아지는 문제인데 근데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는 글로벌 사우스 저개발 저개발 국가들 왜냐하면 적도 이남 지역이 대체로 못 사는 나라들이 그쵸, 그쵸. 많아요. 그래서 영미권에서 표현하기로 글로벌 사우스 하면 저개발 국가들이에요. 글로벌 사우스들은 지금 당장 식량난 비료난, 연료난 지금 죽겠는데 러시아산이고 어디고 따질 게 뭐가 있어? 그렇죠. 게다가 러시아랑 중국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잘해주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다 권위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네. 네. 유엔에서도. 네. 왜냐하면 전 세계 우리가 막 민주주의가 너무 당연한 규범 갖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지만 그러나 전 세계 절반 이상은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에서 삽니다. 그 절반 이상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서 물론 그게 뭐 잘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힘든데 우리나라 뭐 원유 사지 말라고? 그럼 니네가 줄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더 싸게 줄 거야? 그거 우리나라 아니잖아. 비료 없는데 니네가 줄 거야? 미일 없는데 니네가 줄 그리고 거야? 자기들도 정치적 위기에 네. 시달릴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특히 그런 나라들만 이해관계가 다른 게 아니고 인도 같은 나라조차 쿼드 중에 하나인데 이 나라조차 러시아한테서 시범적으로 사보고 왜냐하면 러시아한테서 군사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인도는 미국이 안 주는 것들 러시아한테서 받아요 군사적으로.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 나라는 G20 회의를 해야 돼요 올해 연말에. 거기 아직까지도 푸틴을 초청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러시아는 그러면은 자기네 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미국이든 서방이든 계속 뭐 100일 동안 어쨌든 경제 제재든 뭐든 뭐 금융망 제재든 타격이 별로 없어 보여. 그래서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정말 지금 먹고 살만한 그러니까, 건지 물론 여기 뭐 석유도 나오고 뭐 곡물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에너지 자급자족은 당연히 되고 그건 될 에너지 거고. 수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독일과 이탈리아 뭐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전역가서 받고 있어요. 기존에 계약된 물량들은 다 받고 있어요. 올해 내로 이걸 줄일 가능성은 별로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판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에 속합니다. 전 세계에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고 전 세계 광물도 수출하는 나라고 전 세계 모든 걸 자기가 자원이 너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도 수출하고 다 수출하는 나라지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수입하는 게 있다면 공산품인데 이 공산품이 없다고 죽진 않습니다. 지금 아이폰이 그렇죠. 아이폰 안 쓴다고 죽는 거 대충 아니에요. 계산해 보면 한 3,400만 원 해요 지금. 네? 환율 아이폰이? 조건 때문에 환율 조건과 러시아에서 물건이 없어서 비싸네. 비싸서. 그래서 근데 아이폰이 없다고 뭐 당장 굶어 없다고 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자급자족이 가능하냐? 오케이. 근데 그래서 러시아에 영향이 없느냐? 노노. 러시아의 미래 발전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방이 군사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은 러시아에 안 준다. 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러시아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기타 등등의 기술 제재를 굉장히 강화해놨고 이걸 풀 가능성은 없습니다. 향후 굉장히 오랜 몇 년, 몇십 년 동안. 네. 그리고 에너지 지금 못 끊어요. 지금은 못 끊는데 2030년에 못 끊느냐라고 그건 물어보면 다른 문제. 끊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독일도 그동안 러시아를 오판했다면서 굉장히 반성하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끊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친환경 전환하다 보면 당연히 끊게 돼 있고 이게 1년, 2년 시계로 러시아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인데 5년, 10년의 시계로 보면 러시아는 X됐다. 와, 옛날에 정말 냉전 때는 정말 전 세계에 두고 초강대국이었는데 그런 위상이 정말 무색할 만큼. 근데 러시아가 그걸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장기적 국익은 심대하게 훼손됐는데 경제보다는 정치가 앞서는 나라. 푸틴의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길 줄 알았어. 금방 이길 줄 알았지. 알았죠. 저기 러시아에 처음에 들어간 벨라루스 지역에서 들어간 러시아 군들이 3일치 식량을 갖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3일이면 키우 도착해서 끝난다. 협상 사인한다. 나모세티아 침공했을 때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들어간 거야. 근데 그게 러시아 상황 서방이 지원하고 뭐 제블린 미사일, 뭐 스팅어 미사일 그렇죠. 이런 것들로 키우 전선이 완전 막혔잖아. 줄 서서 가만 서 있었잖아. 그 제블린 그냥 이렇게 어깨 놓고 퉁 쏘면 알아서 가서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 막을 방법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원하면서 그 공경에 처했는데 공경에 처했죠.
근데 대국이 공경에 처한다고 그 나라가 전쟁을 포기하느냐? 그러지 않지. 그러니까 푸틴의 판단력이 정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이상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세컨드 베스트 옵션은 뭐냐?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거다. 어떻게? 에너지와 식량. 에너지와 식량으로 물가를 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 지도자들의 정치적 위기를 활용해서 그 세컨드 베스트고 최선은 아니지만 이 전략이 먹혀들 것 같아요. 우리는 가을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는데 뭐 가을을 내다보고 그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서방은 걱정되죠. 특히 미국은 결국은 그 중간선거까지 상황이 안 변한다는 얘기니까 이대로 쭉 가면 나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겠네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건 다 푸틴의 계략이야. 그래도 바이든을 찍어줘야지. 이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5년만 기다려줘 막 이런 거.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는데 몇 년만 기다려줘. 그러니까 미국 여론조사 보면 폭망합니다. 폭망이 나는 느낌. 네. 그래서 네이버 댓글 읽어주세요. SCKI 땡땡땡님께서 미국이 나서면 러시아가 그냥 개박살 날 것처럼 보도하던 기사들과는 다른 현실적인 기사네요. 전체주의와 자원, 식량, 물자를 가진 나라가 경제 제재만으로 무너질 리가 없죠. 라고. 그러니까 일단 멀티가 많으면은 어디서 깨져도 돌아가는 거예요. 스타에서. 이게 저는 사실 댓글들을 읽으면서 상당히 걱정되는 사고 중에 하나가 제가 러시아 관련 경제와 묶어서 기사를 많이 썼어요. 쓸 때마다 보면 네 말이 좋으네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 중에 러시아가 강하다. 러시아는 지지 않는다. 핵을 가진 나라가 지는 거 봤느냐. 이런 종류의 사고, 서방의 프로파간다에 우리는 너무 노출돼 있다. 이런 종류의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댓글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러시아가 되게 센 나라인데 쉽게 서방의 기대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는 나라가 아니야. 뭔가 로망이 느껴지는 거야. 러시아에 대한 기대와 로망이 느껴지는 그런 댓글. 약간 아나키스트적인 사고일 수도 있고, 약간 서방 체제에 대한 거부감일 수도 있죠. 반항적인 사고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가장 걱정되는 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가 왜 이럴 수 있느냐?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핵으로 위협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국에는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땅에 너네가 이걸 빌미로 러시아 땅을 1인치라도 건드리면 너네 핵으로 때려버릴 거야.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나토도 개입 못하는 이유가 핵을 가진 나라와 갈등이 높아지면 3차 대전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효과가 뭐겠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학습 효과를 줄까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역시 핵이야. 역시 핵이야. 우크라이나도 옛날에는 핵이 3,000발이가 있었다면서요.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면 저렇게 돼. 그렇게 돼. 젤렌스키였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란한테 무슨 그 교훈을 주겠어요. 우리 핵 개발해야 돼. 여튼 어떻게든 핵 개발로 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끝날까요? 저도 그게 더 걱정돼요. 이코노미스트지의 평가는 새로운 핵의 시대가 열렸다는 건데 이코노미스트지의 얘기는 거기서 안 끝납니다. 한국과 일본을 거론합니다. 우리도 가질 거야? 한국과 일본이 저 사태를 보고 우리도 계속해서 서방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니까 믿고 핵은 개발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까? 우크라이나가 그랬죠. 그런 이유로 서방이 지켜줄 거라는 약조를 받고 핵을 포기한 거거든요. 반납한 거죠. 네, 근데 일본과 한국 같은 나라는 핵을 당장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인데 그럴까? 핵 도미노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핵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이게 인류 전체에게 엄청나게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요인 하나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해서 그래서 가을이 오길 기다리다가 자기 이건 관철해서 그 서방 그 동부 지역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땅을 먹고 나면 이제 배 따뜻하고 등 따수니까 이제 그만할래요 할까? 아니면 또 다음 2, 3년 정도 체력을 다시 비축했다가 폴란드나 아니면 다른 눈에 가시 같은 나라들 폴란드가 되게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네, 건드릴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갈까? 그래서 푸틴에게 어떤 교훈을 줘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절대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타협해서 푸틴한테 항구를 열어달라고 해서 오데사 좀 열어줘. 우리 좀 협상하자. 이렇게 해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한쪽에 여전히 있어요. 그런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를 옹호하고 러시아가 이긴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가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고 이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이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하다. 설득력이 강한 시나리오를 러시아가 지금 펼치고 있다. 이게 전 세계의 근심인데 러시아 뜻대로 된다면 정말 세계에는 새로운 핵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고 세계 정세는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거잖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없어 보인다는 거니까 마리우폴까지 했고 오데사까지 덤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가을이 왔을 때 그럼 바이든이 결국 정치로 완전히 이제 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제 서방이 개입할 여지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입지가 줄어들고 그러면 더 맘 놓고 우크라이나도 들어가고 그럼 우크라이나는 그 지원받던 것도 제대로 못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권이 정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참 뭐랄까 우리나라 일은 아니지만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 이번 그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되게 감정이입을 좀 많이 하게 됐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참 우리는 사실 침략하는 입장보다는 침략 당하는 입장에 좀 그런 사실 명분 없는 그런 전쟁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침략을 당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네.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암담하고 고통스럽고 특히 이게 서방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물가 충격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고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좀 시각이 조금 넓어질 수 있는 게 6월 3일 날 그 사우디에 간다라고 말했던 그걸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제목은 이런 거예요. 기름값을 내려야 하는 바이든에겐 나쁜 선택지만 있다. 그러니까 사우디 찾아가는 것도 나쁜 선택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를 안 찾아가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베네수엘라나 이란. 베네수엘라 지금 제재하고 있는데 좀 풀어줘야 되고 실제로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란하고 핵 합의가 파기돼가지고 지금 이란 원유를 안 받고 있는데 이란은 지금 당장 수출할 수 있는 원유가 엄청 많아요. 원유 비축된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핵 합의 사인만 하면 바로 기름을 풀 수 있어요. 근데 핵 합의를 이란에 유리한 조건으로 해줘야 되는 그러겠죠. 다 좋은 딜이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 아니면 멕시코만에 시추공을 뚫거나 알라스카에 시추공을 뚫어야 되는데 기후 위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좋은 걸로 지금 자기가 계속 말해왔는데 그것도 해야 돼. 본인이 또 민주당이니까 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얘기를 전쟁이 나면 원래 이런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 표현이 이래요. 전쟁이 나면 정치인들은 머리가 잘린 닭처럼 여기저기 내달리면서 당장 무슨 소비자 구제책을 낼 수 있는지 열심히 골몰한다. 그러니까 머리 잘린 닭 보셨는지 모르겠 목 잘린 닭 잡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뛰어다닙니다. 피를 흘리면서. 봤어? 우리 라떼 말이야. 본 적 없어. 막 사위 왔다고 목 시암 타고 쳐가지고 그냥 뛰어다니고. 낫으로 이렇게 딱 치는데. 그러니까 막 뛰어다녀. 피 솟구치면서. 피 솟구치면서 뛰어다녀. 매끈하게 안 끊어지면 목이 이렇게 붙어 있는 데로 덜렁거리면서 막 뛰고 그래. 거기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뉴욕타임스. 서울을 알아서 모르고. 정치인들은 어떻든 그렇게 골몰하고 있고 바이든도 그러고 있는데 별로 좋은 선택지는 없다. 참 고통스럽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 어떻게 당장 물가 압력을 낮출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빨리 전환하고 답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에너지 적게 쓰고 뭐 이렇게 좀 더 그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더 빨리 내디디려고 노력해라. 이런 얘기를 너무 너무 느긋한 전쟁 때는 역시 저널리스트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있으니까 막 소편하지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끝난다고요? 그게 뭐 킹줄 수 없다 이 말이오. 행운을 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쟁 때는 어쩔 수 없고 이건 그렇죠. 감내해야 되고 이건 네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건 큰 효과가 없을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그 정도의 옵션이 있다. 참 보면 정말 여기 그런 댓글도 있지만 국제 정치는 참 뭐랄까 냉정하다는 생각. 정말 뭐 힘의 논리 기름이라도 있어야 되는겨. 진짜. 그래서 또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 질까봐 바이든이 BTS를 불러가지고 아미들 표를 뭐 정치적인 쇼잉이죠. 아미들 표라도 긁어 모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러니까 나왔다니까. 사실은 이 전쟁이 왜 이 모양이 되고 있느냐. 그 러시아가 그 정책을 바꿨어요. 그 전쟁 정책을 모두가 아는 거예요. 키우에서 병력 빼고 돈바스 지역과 마리우폴 이쪽으로 집중시킨 거예요. 근데 전술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읽으면서 처음 어떻게 바꿔서 이렇게 조금 상황을 바꿔나가고 있나 봤더니
러시아가 제블린 미사일, 스팅어 미사일 때문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쵸. 어깨에 맬 수 있는 미사일로 퐁 쏘면 정확하게 조준 안 하늘 해도 뿅 지가 갔다 알아서 딱 떨어져요. 가서 딱 떨어져서 여러분 맞아서. 모르시는 분은 네. 콜 오브 듀티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이우에서는 완전히 끝장났어요. 맞아요. 러시아가 네. 한 발도 못 움직이고 탱크가 다 못 움직였어. 끝장나서 거기 다 뺐잖아요. 근데 돈바스는 다르다는 겁니다. 돈바스는 산도 없고 수풀도 별로 없고 개활지, 숨어서 쓸데 오픈 없구나. 랜드스케이프. 그래서 여기 좀 숨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제블린 미사일 같은 걸로 하려면 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가 이제 그런 탱크로 기동전 이런 거 안 하고 빨리 가는 거 이런 거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재래식 포, 우리 군대 포반, 네네. 그 3명 4명이서 쏘는 포 이걸 무수히 많이 배치해서 똥포. 포로 막 때린 다음에 알틸러리 계속 떼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발 가는 거예요. 때려서 확보한 지역만큼 한 발 가고 다시 서서 다시 막 때리는 거예요. 야 물량 공세로 거기서 조지는구나. 그러니까 재래식 중세 진짜, 전술로 진짜. 지리하게 소모전으로 계속 때려붙는 1차 대전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 정권은 없지만 안 지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야금야금 그런 전술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 스팅어라는 첨단 미사일 다윗의 돌팔 매질을 보고는 얘들도 골리앗 안 쓰면 구석기지대로 되지. 간 거예요. 골리앗 안 쓰면 되지. 골리앗 안 하는 거예요. 구석기지대로 간 거예요. 얘들도 포 들고 쏘는 거예요. 포를 쏴봐야 뭐 그 스팅어나 뭐 이런 게 가성비가 안 나와요. 가성비도 안 나고 탱크 제블린으로 탱크 하나 뽀개면 그건 가성비 짱이지만은 맞지도 않아. 그냥 똥포 착짜 그거 요만한 거. 제블린으로 그 포를 어떻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타격을 해도 별로 뭐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참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무서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참 우리가 초반에는 참 역시 우크라이나 반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또 다르구나 또 상황이. 또 세계를 인질로 잡고 세계를 인질로 잡고 지지 않기 위한 굳히기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러시아.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참 뭐랄까 생각이 참 많아지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진짜 이게 참 국제 정치도 그렇지만은 참 러시아 같은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그러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의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왜냐면 우리는 중국이랑 지금 중국이 또 어떤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또 할지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한도 껴 있고 미국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 시민들이 우리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도 있겠지만은 댓글 들고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얘기를 좀 하는 게 좀 여론 형성에 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서영민 기자가 이 기사를 2번을 연달아서 관련된 기사를 쓰셨길래 여러분이 지금 물가 그냥 오르는 게 물가 올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 딱 그 정도까지만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제가 그랬으니까. 이거 좀 한꺼풀 더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고 계시고 이게 푸틴이 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렇게 서영민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거의 지금 1시간 40분을 얘기를 했는데 괜찮으세요? 끝났잖아요. 이제와 괜찮냐고. 근데 왜 가을을 넘길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서방이 눈을 가을 깜빡이지 않는다면 혹여나 그러니까. 그러면 물가는 더 오를. 근데 겨울 되면은 기름을 훨씬 더 많이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더 피곤해지겠죠. 미국은 또 6, 7월에 많이 쓴대요. 그래요? 미국은 그래서 6, 7월이 지나면 조금 꺾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만 넘기면 그러니까 가을, 내년 이렇게 얘기하는 비관론자들이 있는가 하면 6, 7월 정점을 지나면 꺾일 거야. 미국이 덜 쓰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한테 좀 절약하자고 하면 안 되겠죠. 미국 사람들 말도 안 듣잖아 원래. 그렇습니다. 자, 서영민 기자 오랜만에 나오셔서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출연 소감이 어떠신지? 제가 말하다 보니까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 기사를 많이 썼고요. 러시아 기사는 개전 이후로 이따금씩 한 번씩 썼었는데 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기사들의 일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됐고 그리고 저도 내가 공부를 지금껏 많이 해왔구나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맞는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해가 되는 흐름. 서영민 기자의 그림. 이해가 되는 흐름이 하나 그려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또 이제 영상 보신 분 중에서 그 서 기자 그 알도 못하는 소리 하네 이러면서 또 이제 지혜를 나눠주실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대성 기자 처음 댓글 읽어주게 기자의 패널로 출연 어땠습니까? 아니 일단 오늘 게스트가 너무 훌륭한 선배가 나와. 원래 훌륭한 분만 나와 원래. 항상 그렇죠. 항상 훌륭한 분이 나와. 너무 재밌었고 저도 사실 항상 뉴스는 보지만 되게 단순히 알고 있었는데 그 복잡한 맥락이며 앞으로의 전개 과정까지 좀 예상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어요. 저도. 뭐 영혼이 별로 없네요. 뻔하면 감사하고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시간이 어떻게 간지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긴 졸라 많이 갔지. 1시간 40분 갔어. 자,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좀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을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업로드가 됩니다. 저 서영민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좋았어! 또 만나요.